하윤서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2년 전, 쏟아지는 비와 핏물 속에서 작은 아이의 심장이 그녀의 손안에서 멎어버린 그날 이후로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응급구조사였던 그녀는 이제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서울의 잿빛 골목을 무표정하게 누비는 배달원이었다. 그녀의 심장 역시 그날 이후로 제대로 뛰는 법을 잊어버린 듯 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고 뜨거운 국밥이 담긴 배달통을 들었다. 낡은 상가 건물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그녀의 무릎이 시큰거렸다. 어젯밤 늦게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탓이었다. 그녀의 삶은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쉴 새 없이 이어붙인 낡은 깁스와도 같았다. 잠시라도 멈추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았다. 5살 난 조카, 은별이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그녀가 유일한 보호자인 아이, 은별이의 웃는 얼굴은 그녀가 이 잿빛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같은 시각, 그녀가 방금 지나쳐온 재개발 구역의 낡은 5층 건물 옥상,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28살 회장. 차진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물감 자국이 묻은 낡은 후드티와 찢어진 청바지 차림으로 낡은 스케치북에 사라져가는 도시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와 가면 같은 미소를 쓴 임원들, 그리고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가득 찬 그의 삶에서 이곳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이곳에서 신분을 숨긴 채 가난한 미대생 행세를 하며 진짜 세상을, 날 것 그대로의 풍경을 찾아 헤맸다. 도련님, 제발 그만하시고 이제 돌아오십시오. 최태석 이사님께서 계속 찾으십니다. 낡은 폴더폰 너머로 그의 충직한 비서인 박지훈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마, 박 비서. 진우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최 이세계는 내가 아주 중요한 영감을 얻고 있어서 바쁘다고 전해. 수천억짜리 합병보다 이 건물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는 게 지금 내겐 더 중요하거든.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스케치에 몰두했다. 그는 이 오래된 동네가 좋았다. 곧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빌딩 숲에 자리를 내주고 사라지겠지만 이곳에 낡은 벽돌 하나, 녹슨 철문 하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다. 그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사람 사는 냄새였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이토록 끌리는지 알지 못했다. 한편 재개발 구역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검은색 밴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목표, 5층 건물 옥상에 고립된 것 확인, 주변 민간인 없음. 조수석에 앉은 남자가 노트북에 열 감지 화면을 보며 보고했다. 운전석에 앉은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오랜 라이벌이자 차진우의 아버지와 악연이 깊었던 최태석 이사의 수하였다. 차진우, 저 애송이가 제 애비처럼 저런 낭만적인 취미만 없었어도 이렇게 쉬운 기회는 없었을 텐데. 흉터 있는 남자가 비웃었다. 선대 회장님의 사고 때처럼 이번에도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그는 무정의를 들었다. 예정대로 철거를 시작한다. 그날의 마지막 배달을 마친 하윤서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재개발 구역 바로 옆에 있는 낡은 빌라였다. 그녀는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곧 사라질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곧 사라질 것들, 잊혀질 것들, 마치 자신의 과거처럼 그때였다. 쿵 세상이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유서가 바라보고 있던 5층짜리 낡은 건물이 마치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먼지 기둥이 하늘로 솟구치고 건물의 파편들이 비명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쳤고 차들은 서로 뒤엉켜 멈춰 섰다. 모두가 재앙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하윤서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길게 내던지듯 세우고 무너진 건물을 향해 달려갔다. 2년 동안 억지로 잠재워 두었던 그녀의 심장에 새겨진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사이렌 소리, 비명, 그리고 피냄새, 그녀를 괴롭히던 트라우마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였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한다. 응급구조사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셔츠 소매를 찢어 코와 입을 막았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젖어 있지 않았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철골과 금이 간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생명의 신호라도 찾아내려는 전문가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건물의 첫 번째 콘크리트 더미 위로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렸다. 희뿌연 먼지 속으로 한때 세상을 구하고자 했던 여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폐허는 지옥의 아가리와 같았단다. 뿌연 먼지가 폐를 파고들었고 비명과 울음, 그리고 구조를 요청하는 희미한 목소리들이 뒤섞여 혼돈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금방이라도 추가 붕괴가 일어날 듯 위태로운 건물의 잔해들이 신음소리를 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하윤서는 2년 전에 자신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수백 번의 훈련으로 각인된 응급구조사의 움직임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훈련된 스캐너처럼 사용했다.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의 균열 상태, 가스 누출의 위험성, 그리고 생존자가 있을 만한 골든 트라이앵글 공간을 빠르게 분석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사람들의 물결을 거슬러 붕괴 현장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의 예민한 귀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포착했다. 거대한 콘크리트 보와 무너진 벽체 사이에 간신히 만들어진 작은 공간. 소리는 그곳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녀가 고함을 질렀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고통에 찬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살아있다. 그녀는 맨손으로 날카로운 잔해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찢겨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먼지와 피로 뒤덮인 한 남자가 무너진 콘크리트 보 밑에 하반신이 깔린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굵은 철근이 박혀 있었고 다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찢어진 청바지와 낡은 후드티, 그녀의 눈에 그는 이 비극적인 사고에 휘말린 가난한 젊은이일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응급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환자 상태 확인, 개방성 대퇴골 골절, 동맥 출혈 의심, 우측 어깨 관통상,
두부 외상 가능성 높음. 그녀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대로라면 과다출혈과 쇼크로 몇 분 안에 사망할 터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튼튼한 면 셔츠를 찢었다. 그리고 피가 솟구치는 남자의 허벅지 윗부분을 능숙한 솜씨로 강하게 압박하여 지혈대를 만들었다. 남자가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몸을 뒤틀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내가 구해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2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자의 단호함과 따뜻함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어깨에 박힌 철근은 건드리지 않았다. 함부로 제거했다가는 더 큰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주변의 천 조각과 단단한 파편들을 이용해 철근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녀가 그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개를 젖히고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던 순간 차진우는 고통과 혼돈의 심연 속에서 아주 잠깐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흐릿한 시야, 뿌연 먼지 사이로 부서진 천장의 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 그리고 그 빛을 등지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뺨에 닿는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그의 귓가에 울리는 침착하고 다정한 목소리. 그는 자신이 죽어서 천사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고통이 만들어낸 환각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평온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쿠르르릉. 그들이 있는 공간 위쪽에서 건물의 잔해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2차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였다. 젠장 윤서는 욕설을 내뱉었다. 이 남자를 짓누르고 있는 콘크리트 본은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들어 올릴 수 없었다.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의 옆에 있던 굵은 소의 파이프가 들어왔다. 지렛대.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쇠 파이프를 콘크리트보의 틈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하압. 그녀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파이프의 끝을 필사적으로 눌렀다. 그녀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찢어진 손바닥에서는 다시 피가 흘러나왔다.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콘크리트 보가 아주 조금씩 1cm, 2cm 천천히 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마침내 남자의 다리를 빼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남자의 지식겨진 다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리고는 의식을 잃은 그의 몸을 어깨에 둘러매다시피 하여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성인 남자의 무게는 엄청났다. 그녀는 몇 걸음 떼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험난한 잔해 더미를 헤쳐나갔다. 날카로운 철근이 그녀의 다리를 긁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이 붕괴된 건물의 중심부에서 거의 벗어나 비교적 안전한 공터에 다다랐을 때였다. 콰르르르르릉. 그들의 등 뒤에서 산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남아있던 건물의 잔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먼지 폭풍이 그들을 덮쳤다. 윤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남자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 그를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다. 윤서는 콜록거리며 온몸을 뒤덮은 먼지를 털어내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 전까지 위태롭게 서 있던 건물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거대한 무덤 같은 잔해 더미만이 남아 있었다.
단 몇 초만 늦었더라면 그들 역시 저 무덤의 일부가 되었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밑에 깔린 남자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살았다. 그녀는 그 사실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구조대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목숨을 걸고 구해낸 소년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앳되고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무모한 짓을 저지른 걸까? 그녀는 그저 또다시 자신의 눈앞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잿더미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이 단순한 한 젊은이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운명이라는 것을.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현장은 곧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통제될 터였다. 하윤서는 잠시 망설였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녀가 구한 이 젊은 남자를 구조대에 인계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사고 현장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번 붕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너무나 깔끔하게 건물의 중심부만 정확히 무너져 내렸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만약 이 남자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표적이었다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를 다시 한번 위험에 노출시키는 짓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짧은 순간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주변의 혼란을 틈타 아직 의식이 없는 차진우를 부축했다. 그리고 거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그를 자신의 배달 오토바이 뒷좌석에 간신히 태웠다. 그녀는 통제선이 완전히 처지기 직전 연기처럼 현장을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길 속으로 사라졌다. 차진우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코를 찌른 것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닌 낯설지만 은은한 약초와 햇볕에 마른 세탁물 냄새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최고급 이탈리아 실크 벽지가 아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천장이었다. 그는 병원 침대가 아닌 바닥에 깔린 두툼하지만 낡은 요 위에 누워 있었다. 고통이 온몸을 덮쳤지만 상처 부위는 놀라울 만큼 전문적으로 처치되어 있었다. 어깨의 철근은 제거되었고 상처는 깨끗하게 소독된 뒤 붕대로 감겨 있었다. 동맥이 터졌던 다리 역시 완벽하게 지혈되고 부목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여긴 어디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깨어났군요. 작은 부엌 쪽에서 한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서였다.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 아닌 깨끗한 티셔츠 차림으로 약초죽을 끓이고 있었다. 내 집이에요. 너무 걱정 말아요. 당신은 붕괴 현장에서 발견됐고 내가 데려왔어요. 차진우는 즉시 경계 태세를 갖췄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지, 당신? 누구야? 전직 응급구조사예요. 그녀가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다가오며 말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였을 겁니다. 당신은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녀의 말투는 사무적이고 무심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사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앞의 환자를 돌보는 직업인처럼 행동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돈이나 배경이 아닌 그저 구해내야 할 한 명의 인간으로 보고 있었다. 차진호는 그 순간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기기로 결정했다.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 그는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는 이 낯선 여자의 예기치 않은 친절을 자신의 방패로 삼기로 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약한 척 연기하며 말했다. 저는 한결이라고 해요. 그 근처에서 그림을 그리던 학생인데 가족은 없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동정이나 탐욕의 기색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저 또 하나의 고단한 짐을 떠안게 된 사람의 피곤한 체념만이 떠올라 있었다. 한편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 회장이 실종되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이 재개발 구역 근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태석 이사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그는 수색 작업을 지휘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차진호의 사망을 확인하고 회사를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직 박지훈 비서만이 최태석의 영이 뒤에 숨겨진 탐욕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최태석의 감시를 피해 자신만의 비밀 수색팀을 꾸려 주인의 행방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다. 차진우는 하윤서의 옥탑방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는 평생을 경호원과 감시 카메라에 둘러싸여 살아왔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아무런 보안 장치도 없는 이 허름한 옥탑방에서 생애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삶을 관찰했다. 그녀는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언제나 상처투성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늘 피곤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곤 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다. 그녀의 보살핌에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매일 정성껏 죽을 끓여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자신이 구해낸 하나의 생명일 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직위나 재산이 아닌 인간 차진우로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이 낯선 경험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자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가 비상금으로 숨겨둔 낡은 봉투에서 현금 몇만 원을 꺼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는 짧은 메모를 남긴 채 그는 절뚝거리며 집을 나와 동네 구멍가게에서 가장 싼 중고 휴대폰을 하나 샀다. 그리고 그는 박지훈 비서에게 암호로 된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천사는 실존함. 유령들이 사냥 중 침묵을 유지할 것. 메시지를 받은 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천사, 그가 살아있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다. 유령, 적들이 아직 그를 쫓고 있다는 뜻. 그는 즉시 모든 공식적인 수색 작업을 중단시키고 물밑에서 더욱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하윤서는 텅 비어있는 비상금 봉투와 메모를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돈을 훔쳐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허탈함과 배신감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하지만 그녀가 절망적인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본 적 없는 낡은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유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의문이 피어올랐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는 피곤한 한숨을 내쉬며 잠든 그의 몸 위로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잠든 척, 가늘게 뜬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이 기묘하고 조용한 안식처로 이끌어준 적들을 향한 차가운 방역의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최태석 이사의 집무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최종 경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신원 미상의 시신 없음, 이 정도 규모의 붕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보고서를 책상 위로 집어 던졌다. 차진우가 잔해덤이 깊숙한 곳에 묻혀 시신조차 찾지 못했거나 혹은 그가 살아남아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뜻이었다. 최태석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이었다. 그는 확인을 원했다. 죽었든 살았든 찾아내. 그는 자신의 수족인 흉터 있는 남자에게 명령했다. 전직 형사 출신들, 동네 양아치들, 네가 쓸 수 있는 모든 연주를 동원해 그 재개발 구역 일대를 샅샅이 뒤져 병원과 약국에도 쫙 깔아놔. 사고로 다친 신원 미상의 젊은 놈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라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이 서울의 가장 낡고 소외된 동네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압박은 하윤서의 일상에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차진우, 아니, 그녀가 한결이라고 알고 있는 남자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용품이 필요했다. 그녀는 동네의 가장 큰 약국으로 향했다. 그녀가 광범위 항생제와 멸균 봉합사, 그리고 다량의 소독거즈를 달라고 했을 때 약사는 신문을 읽다 말고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이런 전문 의약품을 이렇게 많이. 처방전 있으세요? 제가 키우는 큰 개가 다쳐서요. 그녀는 황급히 둘러대고 현금으로 계산한 뒤 서둘러 약국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 꽂히는 약사의 시선이 따가웠다. 며칠 뒤 그녀가 계단을 오르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그녀를 붙잡았다. 윤서 씨,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봤어? 아까 어떤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와서 가출한 젊은 놈을 찾는다면서 동네를 쑤시고 다니더라고. 최근에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 없냐고 묻는데 괜히 무서워서 혼났네. 윤서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도 못 봤다고 대답했지만 심장은 경고 신호를 울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을 수시로 바꾸었고 모든 물건은 현금으로만 구입했으며 주변의 모든 소리와 시선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위험한 도망자를 숨겨주는 공범이자 보호자였다. 차진우는 그녀의 불안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박 비서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경호팀을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무력한 환자 한결로 남아있는 것이 그녀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전략적인 만족감과 인간적인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중고 휴대폰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체스 게임을 계속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스팸 문자나 광고처럼 위장한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늙은 까마귀가 둥지를 살피고 있다. 양치기에게
경찰 제복을 입은 늑대들을 조심하라고 전할 것. 최태석이 이 일대를 수색 중이다. 내가 신뢰하는 보안팀장에게 부패한 경찰 연주를 역으로 추적하라고 지시해라. 천사가 약이 필요하나 약국이 감시 중. 깨끗한 공급원을 찾을 것. 의료용품이 필요하다. 약국은 위험하니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의사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해라. 위협은 그들의 턱 밑까지 차올랐다. 어느 날 오후 옥탑방의 낡은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집주인 할머니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의 구둣발 소리였다. 윤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짓으로 진우에게 화장실로 숨으라고 신호했다. 진우는 소리 없이 일어나 무기 삼아 쓸 무거운 냄비를 손에 들고 좁은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윤서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가스 검침원 복장을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가스 정기 점검 나왔습니다. 남자가 말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집 안을 훑고 있었다. 그의 자세, 그의 말투, 그의 눈빛, 응급구조사 시절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윤서의 직감은 이 남자가 가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부자연스럽게 긴장되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은 탐색의 빛이 서려 있었다. 가스 계량기는 문 밖에 있는데요. 윤서는 문틈을 막아선 차에 태연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온몸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이 여자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내일 다시 오겠다고 둘러대고는 계단을 내려갔다. 문이 닫히자 윤서는 그대로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진우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고요한 폭풍의 전조. 그것은 더 이상 전조가 아니었다. 폭풍은 이미 그들의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었다. 쥐구멍에 몰린 쥐가 아니라 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밤이 깊어지고 잠든 척하는 진우의 곁에서 윤서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두려움과 동시에 기묘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던 진우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을 그리고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이 용감한 여자를 구해낼 차가운 방역의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가짜 가스 검침원이 다녀간 후 옥탑방의 공기는 더 이상 조용한 피난처의 그것이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들리는 듯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간을 채웠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소. 차진우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무력한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움직임을 읽고 다음 수를 계산하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들이 우리 위치를 확인했어. 곧 다시 들이닥칠 거요. 그는 낡은 휴대폰을 꺼내 박지훈 비서에게 마지막 암호 메시지를 보냈다. 천사의 둥지가 노출됨. 감마 추출 프로토콜 개시. 즉각적인 조치 요망. 도움이 올 겁니다. 그가 윤서에게 말했다. 그때까지만 버텨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윤서는 묻지 않았다. 지금은 질문을 할 때가 아니라 생존을 준비해야 할 때였다. 한편 최태석은 자신의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 여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분명합니다. 좋아. 최태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궁지에 몰린 쥐새끼로군. 가서
쥐구멍을 치워버려 그 애송이는 산채로 잡아와 직접 물어볼 것이 있으니, 그리고 그 여자는 알아서 처리해. 그날 밤 폭풍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광 옥탑방의 낡고 얇은 문이 거대한 발길질 한 번의 종이장처럼 부서져 나갔다. 험상궂은 인상의 거구 3명이 어둠 속의 약탈자들처럼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자, 놀이 시간은 끝났다. 애송이. 선두에 선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방구석에 앉아있는 진우와 그의 앞을 막아서는 윤서를 보았다. 그들의 눈에. 두 사람은 이미 잡은 사냥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첫 번째 남자가 윤서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완전히 빗나갔다. 그의 손이 윤서에게 닿기 직전 옆에 앉아있던 부상자 차진우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남자의 팔을 잡아채고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몸을 회전시켰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힘에 이기지 못하고 벽에 처박혔다. 다른 2명이 놀라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옆에 있던 작은 밥상을 방패처럼 들어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싸움 방식은 윤서가 폐허 속에서 보여주었던 군인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의 움직임에는 합기도와 유도처럼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고 최소한의 힘으로 급소를 공격하는 정제된 기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싸우고 있었다. 이 자식 뭐라? 그가 한 명과 씨름하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윤서를 덮치려 했다. 그 순간 윤서가 옆에서 끓고 있던 약초 냄비를 집어들어 남자의 얼굴을 향해 뜨거운 약초물을 그대로 뿌려버렸다. 남자는 뜨거움과 눈을 찌르는 쓴 약초물에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작은 옥탑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우는 좁은 공간을 역이용하여 거구의 남자들이 서로의 동선에 방해가 되도록 유도했다. 윤서는 그의 옆에서 의자나 냄비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하며 그를 도왔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해온 파트너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명백했다. 벽에 처박혔던 리더가 정신을 차리고 칼을 뽑아들었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와 윤서는 방구석으로 몰렸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다. 이제 놀이는 끝이다. 남자가 칼을 치켜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와장창 옥탑방의 낡은 창문이 밖에서 가해진 강력한 충격에 산산조각이 났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남자들이 로프를 타고 순식간에 방 안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의 움직임은 잘 훈련된 특수부대와도 같았다. 그들은 손에 든 테이저건과 섬광탄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남아있던 괴한들을 제압했다. 혼란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방 안에는 쓰러진 괴한들과 그들을 제압한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리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윤서와 진우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말끔한 정장 차림의 한 남자, 박지훈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방 안에 뛰어들어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곧장 진우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극구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싸움의 긴장감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강타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박지훈 비서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는 정예 경호원들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한결이라고 알고 있던 남자를 보았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그의 얼굴에는 가난한 고아 학생의 유약함이나 순진함은 없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자의 냉철함과 압도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찢어진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는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위엄 있어 보였다. 그는 차진우였다. 그가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윤서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혼돈이 잦아들자 옥탑방에는 폐허의 정적만이 남았다. 하윤서는 싸움의 흔적이 낭자한 방 한가운데 마치 유령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사람, 이제 더 이상 한결이 아닌 차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박지훈 비서가 가져온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그의 전속 의료팀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찢어진 잠옷을 입고 있던 유약한 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정의 경호원들과 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그들만의 세계의 왕이었다. 그녀가 구해낸 것은 가난한 고아 학생이 아니라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었다. 설명해야 할 것 같군. 차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의료팀을 물리고 윤서에게 다가왔다. 속인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소. 내 정체를 밝혔다면 당신은 더 큰 위험에 처했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윤서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그가 가난하고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제 됐습니다. 그녀가 잘라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당신이 누구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경호원들도 왔으니 저는 이만 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서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안 돼. 진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난 것이다. 이대로 당신을 보낼 수는 없소.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봤어. 당신이 나를 도왔다는 것도 알고 있겠지. 그들은 절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요. 그는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턱짓을 했다. 가서 하윤서 씨의 짐을 챙겨 내 본가로 모실 거다. 그것은 더 이상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그의 세계의 방식, 바로 명령이었다. 그 순간 윤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싫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연민이 없었다.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의 세계, 당신의 적들, 당신의 거짓말, 전부 다 지긋지긋해요. 나는 사고 현장에서 한 젊은이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나는 내 조카가 기다리는 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거절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긍지와 자신의 세계를 거부하는 그 단호함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교착 상태를 깨뜨리는 전화벨이 울렸다. 윤서의 낡은 휴대폰이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하윤서 씨,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쓸데없는 충고 한마디 하지. 사고 현장에서 본 그 애송이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야. 누구세요?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 조카 은별이가 다니는 새싹 유치원의 별님 반이 오늘따라 참 평화로워 보였다는 거지. 삑.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녀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유치원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은별이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위에는 마치 저격수의 조중영처럼 붉은색 십자선이 은별이의 심장 위에 그려져 있었다. 윤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모든 자존심, 모든 저항, 모든 분노가 순수한 공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내렸다. 적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긍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전부인 은별이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작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어요. 그날 오후 검은색 방탄 차량들이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평창동의 언덕 위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으로 향했다. 차진우의 본가는 성이었다. 높고 견고한 담벼락,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삼엄한 경비. 그곳은 아름답고 호화로웠지만 동시에 차갑고 고립된 감옥처럼 느껴졌다. 윤서는 채에서 내려 자신의 새로운 감옥이 될 그곳을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돌아보자 서울 시내의 풍경이, 그녀가 살던 낡고 소박한 동네가 아득하게 멀어져 가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를 팔아 가족의 안전을 산 것이다. 차진우는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통했다. 그는 그녀를 지켰지만 동시에 그녀를 가두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차진우의 저택에서의 삶은 하윤서에게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최고급 린넨 시트, 세계적인 셰프가 요리하는 식사, 그리고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하인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조카 은별이와도 떨어져 지내야 했다. 진우는 은별이를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안전가옥으로 옮기고 최고의 보모와 경호원들을 붙여주었다. 매일 영상통화로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것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진우와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죄책감과 어색함 때문에 그녀와의 개인적인 접촉을 피했다. 그들은 거대한 저택 안에서 서로의 궤도를 맴도는 두 개의 외로운 행성 같았다. 응급구조사로서 매 순간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던 윤서는 이 무기력한 정체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는 뭐라도 해야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진우의 비서인 박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혹시 제가 읽을 만한 책이나 자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박 비서는 진우의 허락을 받고 그녀에게 저택에 방대한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접속할 수 있는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문학, 역사, 예술에 관한 수만 권의 자료가 있었다. 그리고 진우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일반적인 기업 활동이 기록된 공개용 아카이브도 포함되어 있었다. 윤서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자신과 진우의 삶을 뒤흔들었던 그 사고에 대한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다. 단순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응급구조사 시절의 경험은 그녀에게 공식 보고서의 이면을 읽는 눈을 갖게 했다. 그녀는 당시 현장 사진과 구조활동 보고서를 확대하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다 그녀는 진우의 아버지, 차 회장의 죽음에 대한 과거 기사를 발견했다. 3년 전, 빗길 과속으로 인한 추락사. 그 역시 의심의 여지 없는 사고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두 사건의 자료를 나란히 놓고 보던 그녀의 눈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불일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직 응급구조사로서 그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와 붕괴 현장을 분석해왔다. 그녀의 눈에는 경찰이나 기업의 조사관들이 놓쳤던 물리적인 증거의 모순점들이 보였다. 차 회장의 추락사고 보고서. 공식 보고서에는 차량이 스스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고 현장 사진 속 가드레일의 파손 형태는 정면 충돌이 아닌 측면에서 아주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마치 다른 차량이 고의적으로 들이받은 것처럼. 그리고 진우가 휘말렸던 붕괴 사고. 지진계 데이터, 그래프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식 발표는 가스 폭발로 인한 1차 붕괴였지만 지진계는 거의 동시에. 하지만 미세한 차이를 두고 발생한 두 개의 강력한 진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은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두 개의 다른 지점에서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연한 가스 누출이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제어 철거의 흔적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차진우는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회의실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노렸던 배후 최태석의 숨통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이고 있었다. 그는 최태석이 관리하는 모든 부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하여 그의 자금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최태석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유출하여 경쟁사들이 유사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만들었다. 최태석의 입지는 이사회 내에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덫을 놓고 궁지에 몰린 쥐가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서는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출력하여 서재에 있는 진우를 찾아갔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제가 주제넘는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두 사건의 모순점들을 감정을 배제하고 마치 학술 보고를 하듯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듣다가 점차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변해갔다. 그 자신과 그의 밑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놓쳤던 치명적인 단서들이었다. 어떻게 이걸 그가 경외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 팀의 누구도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지 못했소. 대표님의 팀은 경영 전문가들이겠지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숫자를 봅니다. 저는 상처를 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는 공식 보고서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진우는 그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지켜줘야 할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동료였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서재의 벽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비밀리에 수집해온 최태석에 대한 조사 파일들을 꺼냈다. 그는 그 파일들을 그녀가 가져온 자료들 옆에 나란히 펼쳐놓았다. 이것이 내가 벌이고 있는 전쟁이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방금 내 가장 중요한 병사가 되었어.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에 진짜 얼굴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지. 그날 밤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서 두 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마침내 하나로 합쳐졌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공동의 목표와 상호 간의 존중으로 다져진 단단한 동맹의 토대가 세워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차진우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기지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최태석의 추악한 제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분석했다. 수많은 유령 회사와 자금 세탁의 흔적들. 그것은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와도 같았다. 대형 화학 물류. 진우가 한 서류에 적힌 작은 회사 이름을 가리켰다. 최태석이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몇 년간 이용하다가 흔적도 없이 폐업 처리한 회사요. 자금 흐름의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윤서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2년 전의 악몽이 봉인된 기억의 문을 부수고 터져나왔다. 대형 화학 물류, 그녀의 눈앞에 현재의 안락한 서재가 아닌 2년 전에 그 끔찍한 사고 현장이 펼쳐졌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여름날의 고속도로, 전복된 화학 트럭, 아세톤과 벤젠이 뒤섞인 지독한 화학 약품 냄새, 그리고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안에서 싸늘하게 식어갔던 작은 아이의 몸,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대형 화학 물류라는 회사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등록되지 않은 맹독성 화학 물질을 불법으로 운송하고 있었다. 그날의 사고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5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은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단순 사고로 축소, 은폐되었다. 대형 화학 물류는 재빨리 파산 신청을 하고 사라졌고 그들에게 운송을 의뢰했던 거대한 모회사는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언론 보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 윤서는 진실을 밝히려 애썼지만 거대한 힘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트라우마를 안고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 회사,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아는 회사예요. 그녀는 진우에게 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가 왜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우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는 윤서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즉시 헬리오스를 통해 대형 화학물류의 진짜 소유주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대형 화학물류를 소유했던 유령 회사의 최종 소유주, 바로 최태석이었다. 최태석, 그가 바로 2년 전 비극의 배후였다. 그가 바로 안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맹독성 물질을 불법으로 운송하도록 지시했고 사고가 터지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진실을 덮어버린 장본인이었다. 그는 내 아버지만 죽인 게 아니었군. 진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온 괴물이었어.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진우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2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윤서의 꺾여버린 꿈을 되찾기 위한 그들 공동의 전쟁이 되었다. 윤서의 슬픔은 이제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되었다. 그는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그녀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을, 공동의 목표는 그들의 방역 계획을 더욱 대담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최태석의 가장 큰 약점, 바로 그의 끝없는 탐욕을 이용한 덫을 놓기로 했다. 며칠 후 차진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베리디안 다이내믹스가 스위스의 혁신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인 하일미텔 AG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하일미텔 AG는 진우의 팀이 만들어낸 가상의 유령 회사였다. 그는 하일미텔 AG가 모든 종류의 암을 완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약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수가 성공하면 베리디안은 세계 바이오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박지훈 비서를 통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거대한 인수를 감당하기에 베리디안의 유동 자금이 넉넉하지 않다는 소문을 이 미끼는 최태석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만약 그가 이 인수 계약을 가로채기만 한다면 그는 신약 특허를 손에 넣는 동시에 무리한 투자를 한 진우를 파산시키고 베리디안 전체를 헐값에 집어삼킬 수 있을 터였다. 최태석은 즉시 미끼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하일미텔 AG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진우의 팀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가짜 웹사이트와 언론 기사들은 그의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어린 놈이 재분수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군. 그는 쾌재를 불렀다. 하늘이 내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는 즉시 자신의 해외 파트너들에게 연락하여 막대한 자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위해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연례 신제품 발표 갈라 파티가 그 무대로 선택되었다. 그날 밤 하일미텔 AG의 CEO가 파티의 귀빈으로 참석하여 최종 인수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물론 그 CEO 역할은 진우가 고용한 베테랑 연기자가 맡을 터였다. 파티 전날 밤 진우와 윤서는 통제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파티의 하객 명단 가장 위에는 최태석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그가 올 겁니다. 진우가 말했다. 덫으로 환영해 줘야죠. 윤서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의 근원, 최태석의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과거의 유령을 사냥하고 미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함정, 그 함정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연례 신제품 발표 갈라 파티는 기업 행사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교계 축제와도 같았다. 호텔의 거대한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꽃,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의 관심은 단 한 가지에 쏠려 있었다. 베리디안이 스위스의 혁신적인 바이오 기업 하일미텔 AG를 인수한다는 세상을 놀라게 한 발표였다. 차진우는 무대 위에서 회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완벽했고 자신감에 넘쳤다. 귀빈석에는 그의 공식적인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한 하윤서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연회장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났지만 그녀의 자세는 경계를 늦추지 않은 한 마리 표범처럼 고요하고 날카로웠다. 최태석은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차진우의 몰락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진우가 무리한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여 회사의 자금줄이 마르는 순간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이사들을 움직여 긴급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회사를 장악할 터였다. 그는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다. 마침내 파티의 하이라이트인 인수계약 체결식이 시작되었다. 하일미텔 에이지의 CEO 역할을 맡은 배우가 차진우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섰다. 최태석은 샴페인 잔을 들고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그들을 지켜보았다. 진우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신제품 영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검은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된 섬뜩한 제목 하나가 떠올랐다. 최태석 엑스파일.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진우가 청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먼저 과거의 추악한 빚을 청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스크린에는 최태석이 수년간 저질러온 범죄의 증거들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의 증거들, 이사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다음 화면, 2년 전 대형 화학물류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천사처럼 웃고 있던 어린아이의 얼굴 사진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당시 안전보고서를 조작하고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한 최태석의 서명이 담긴 내부 문서가 클로즈업 되었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윤서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가 마침내 세상의 정의가 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증거, 진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최태석 이사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서 윤서가 설치했던 도청 장치에 녹음된 최태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건물이 무너지는 걸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 차진우를 그 밑에 묻어버리란 말이다. 그것은 그의 죄악에 마침표를 찍는 명백한 증거였다.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이제는 잿빛으로 변해버린 최태석의 얼굴에 꽂혔다. 그를 지지하던 이사들은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졌고 기자들은 그를 향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야. 그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탈출을 위해 혼란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부하 중 한 명이 옆에 있던 유리 진열장을 부수며 소란을 피웠다. 그 틈을 타 최태석은 무대 위를 향해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원흉 하윤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날카로운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다. 내년 때문이야.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닿지 못했다. 그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던 윤서가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옆에 있던 의자를 방패 삼아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리고 그가 주춤하는 사이 그의 앞으로 파고들어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거대한 몸집의 최태석이 바닥으로 비참하게 나뒹굴었다. 그것은 긴 싸움이 아니었다.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된 전문가의 단 한 번의 움직임이었다. 그 순간 웨이터와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진우의 보안팀 요원들이 일제히 최태석과 그의 부하들을 덮쳤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미리 연락을 받고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발버둥 치는 최태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차진우 이대로 안 끝나 내가 너를...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은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우는 아수라장이 된 연 회장을 가로질러 무대 아래에 서 있는 윤서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한 시대의 폭군이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의 두 주인공이 손을 맞잡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아내고 있었다. 심판의 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심판의 밤이 지나가자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진실의 새벽이 밝아왔다. 대한민국은 베리디안 게이트 스캔들로 한동안 떠들썩했다. 살인 미수, 기업 스파이 활동, 그리고 과거의 범죄 은폐 혐의까지 더해진 최태석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베리디안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잠시 휘청였지만 모든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사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차진우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하윤서의 개인적인 정의 역시 마침내 실현되었다. 최태석의 자백과 진우가 제공한 추가 증거들로 2년 전의 대형 화학물류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다. 베리디안 다이내믹스는 공식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당한 보상을 지급했다.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 제막식 날, 윤서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유가족들의 가장 뒷줄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그 작은 아이의 이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때 아이의 할머니가 다가와 말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진실을 포기하지 않아 줘서. 그 한마디에 지난 2년간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상처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윤서는 새로운 길의 갈림길에 섰다. 소방청에서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여 영웅으로 대우하며 명예로운 복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사고 현장에서 사람의 육체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녀의 조카 이름을 딴 은별 재단의 설립을 도왔다. 재단은 사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및 심리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기관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는 응급구조사는 아니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모든 외부의 싸움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보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도
전쟁의 파트너도 아니었다. 위기라는 상황이 거치고 나자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정적이 흘렀다. 어느 주말 오후, 진우는 윤서를 데리고 한 장소로 향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새로운 건물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려는 재개발 구역이었다. 여기서 나는 거의 죽었었어.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곳에서 나는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 당신 덕분에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모습은 없었다. 한 여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려는 한 남자의 솔직한 얼굴만이 있었다. 당신은 잔해 더미 속에서 내 목숨을 구했소. 윤서 씨, 하지만 당신은 의심과 고독으로 가득 찼던 내 영혼 또한 구원했소. 나는 당신에게 보상으로 호화로운 삶을 제공하려는 게 아니오. 나는 당신과 내 남은 삶을 함께 나누고 싶소. 당신이 없는 내 삶은 이 텅 빈 땅과 같을 테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대답했다. 내게 다시 싸울 이유를 주었어요. 내 기술을 사용할 이유를.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죠. 당신 역시 나를 치유해 준 겁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네, 당신과 함께라면요. 1년 후 은별소아 외상센터의 개원식 날, 은별재단과 베리디안 다이내믹스가 함께 설립한 국내 최초의 어린이 전문 외상센터였다. 건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밝고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담담하게 감사 연설을 하고 있었다. 객석에서는 차진우가 조카 은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더없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개원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센터의 정원을 함께 걸었다. 진우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고 윤서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었다. 진우가 몸을 숙여 윤서의 입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폐허 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수 있었다. 구해진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 비 오는 밤의 작은 친절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모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그 무엇보다도 눈부신 희망의 꽃이었다.